이렇게 저랑 기한 인연이 된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사명 비전, 이렇게 사명 비전, 이게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 뭐 사명 비전 이렇게 나오죠. 뭐 공부할 때 뭐 사명 비전 가치 신념이 중요하냐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명 비전 가치가 필요합니다. 교재에는 없는 거니까 그냥 써야 되는 거. 뭐 필요하면 필기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왜 NLP 체면 치료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 사명이 뭐냐. 네. 우리는 기적의 치유와 혁명적인 변화를 돕는 일을 하거든요. 네. 즉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 네.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뭐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심지어 조현병, 빙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네. 병원에는 거의 이제 약물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까? 일반 심리 상담센터에는 당연히 치료가 안 되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NLP나 체면을 활용하면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 2년 동안 신경정형과에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뭐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 치료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길어도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의 치유가 아닌가. 특히 제가 이제 해보니까 뭐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 이런 거는 너무나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너무나 큰 효과가 있었고, 공황장애 같은 경우 특히나 너무나 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는 약물 치료를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한 치료를,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에 완전한 치료를 이루어낸다라는 점에서 기적 치유 혁명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심리 상담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라면은 이 NLP 치료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를 낸다. 이런 이제 단기 치료 효과로는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전은 이 참만남 NLP 체면 통합 치유 시스템을 대중화시킨다라는 게 저희가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부천에서 하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이렇게 NLP 체면 치유센터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여기 이제 한국 NLP 체면 치료 협회 이제 부천 지부라면은 우리 선생님 안산에서 한다면 안산 지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전 지부, 부산 지부, 뭐 대구 지부 이렇게 다양한 지부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런 비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 NLP 체면치료 협회의 안산 지부를 내가 운영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안산 지역에 있는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뭐 여러 심신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치료하는 비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랑 같이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는 세 가지인데, 이제 참자, 참사랑, 참만남.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참자라는 것은 자기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인간은 자기다운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네, 행복은 어디 있냐면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를테면 뭐 국화는 국화꽃처럼 살아가면 되고요. 봄에 피는 진달래나 개나리는 진달래 개나리처럼 꽃을 피워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굳이 봄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기답게 꽃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도 우리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잘 실현하는 삶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른바 참사랑. 참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사랑하는 거죠.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고, 뭐 내가 성공한 것도 사랑하고 실패한 것도 사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지만은 또뭐 창피한 것도 사랑하고, 이게 다 사랑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 우리 마음의 이분법적인 사고. 힘들어요.
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 100%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치료의 목적은 어쩌면은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개념을 심어주는 과정이 저는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사람들은 당신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저는 지금 이제 조금 돼요. 선생님은 돼요? 한 이제 7개월 동안 명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니까 좀 되죠. 어. 처음에는 나 자신을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랬군요. 눈물이 났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울었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이제 눈물 나는 것은 이제 그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네. 나를 받아들여 사랑하는 과정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음. 내 자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그 뭐 나중에 뭐 선생님 명상하신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 그 자체거든요, 우리가. 네. 자, 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네. 우리 자아의 신성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가 두 가지인데 신성 자아가 있고 에고 자아가 있거든. 네. 신성 자아는 처음 태어날 때에 그 신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랑 그 자체, 자, 빛 그 자체에 해당되는 그 자아를 신성 자아라고 그래요. 그는 온전히 사랑받는 자아죠. 근데 에고 자아는 뭐냐면은 태어난 이후에 이제 부모로부터 꾸지람 듣고 간섭 받고 학교 다니면서 꾸지람 듣고 뭐 이렇게 평가 판단을 받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 문제 속에 바라보는 나를 이제 에고 자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고 자아로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성 자아로서 나를 바라보면은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비록 단점이 있지만은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이고, 비록 내가 실수를 했지만 어떤 과거에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빨리 인식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어릴 때 부모로부터 꾸지람 받고 억압당하고 강박적인 또는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란 그 나 자신을 사랑스러운 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창피스럽거나 또는 불쌍하거나 초라하거나 문제 있는 나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사랑스러운 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겠지만은 우리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깨닫는단 말이죠. 네. 마치 하늘에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하늘이 어두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거부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깨닫는단 말이죠. 사랑. 자, 단점을 통해서 장점의 빛이 나고 컴플렉스를 통해서 재능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반대가 없으면은 그 반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긍정도 사랑하고 부정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경험 또한 마찬가지죠. 뭐 좋았던 경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힘들었던 경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뭐 자랑스러운 경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창피했던 경험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인정받았던 경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상처받았던 경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희생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희생자. 나는 엄마한테 그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희생자고 불쌍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막 꾸지람했기 때문에 그때 나는 불쌍하고 초라하고 상처받았고 이렇게 막 본다는 거지. 근데 그 모든 나를 사랑스러운 나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 이걸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 그거예요. 이제 당신은 지금 있는 것들 온전히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지금까지 그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왔고 앞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이런 참 자아를 참 사랑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단 참 만남이 필요한데요. 참 만남. 첫 만남은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의 환경을 첫 만남이라고 그래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 존중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바라볼 때 엄마가 야, 기저귀에 똥을 싸고 좀 쌌지만 자 너는 너무 이뻐. 자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좀 싸는 건 당연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너가 참 이뻐. 이렇게 바라볼 때 아기가 기저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야 나는 기적의 동성 오줌을 싸더라도 사랑받네, 이쁨을 받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른들도 뭐 좀 실수하고 비록 좀 부족한 게 있지만은 그 부족함을 사랑받을 때, 야, 내 부족함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 내가 이렇게 창피한 행동을 했는데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네. 나는 사랑받는 존재네. 이걸 인식한다. 헬렌 킬러가 앤슬반 선생님한테 또 앞을 못 보고 귀로 못 듣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습니까? 헬렌 킬러를 위대하게 만든 건 앤 슬리반 선생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이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앤 슬리반 선생님과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뭐 99%는 조건부적인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조건부적인. 그래서 이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면서 상담을 할 때 또는 치료를 할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돼요. 특히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분들,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너무나 빠른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만남의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 뭐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적 이해라는 부분인데요. 공감적 이해. 뭐 선생님도 이제 상담 공부했으니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 왼쪽 가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내 마음과 같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줄 때 네.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더 크게는 또 마음의 격려,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소한 한 명 이상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알아줘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이해해줘, 인정을 해줘야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당신이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을 죽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뭐 어떤 사람들 이제 살인자를 이제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틀어놓잖아요. 뭐 연쇄 살인한 것까지 다 틀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한 30명을 죽이고 살인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제 했던 자기가 알려지지 않는 살인한 것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의학 전문가들 이제 법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뭐 죽는 것보다도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공감적 이해를 받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리적 산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심리적 산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물리적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인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뭐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뭐 극도의 스트레스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 전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맞아요. 긴 것 같아요. 심리적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어떤 특별한 치료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게 될 때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첫 만남 두 번째는 우리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NLP 체면을 활용하기 전에 이 공감적 이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진정성이라는 건데요. 진정성.
그 치료사 상담사가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네. 자, 예를 선생님과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 제가 진정성 있게 저를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를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가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건 참 다르겠죠. 네. 상담사 상담할 때도 진정성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하고 자기를 막 포장을 해서 가식적으로 이야기 드러내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고 비록 상담사가 좀 창피하더라도 자기 또 아픔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내담자에 필요한 그런 일치성이 일치되는 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제 진아라고 했을 때 진아와 진아의 만남이 있고요. 또 이제 포장을 하고 각색을 한 가와 가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가와 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만남이냐면 가와 가의 만남이잖아요. 좀 포장을 하거나 뭐 인척하거나 자기 내면을 감추는 그런 만남이잖아요. 그죠? 이제 가와 가의 만남은 뭐 겉으로는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좀 이미지 관리를 하는 그런 형식적인 만남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의 진화와 진화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진화와 진화의 만남은 형식 기준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소통이 되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어떤 변화의 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진화와 진화의 만남을 가졌을 때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제 쌓여 있는 뭐 억압된 또는 응어리 뭐 한이 풀린다고 그래요. 왜 선생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들었던 이야기 막 실컷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도 표출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이 좀 후련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몸이 가렵죠. 몸이 가볍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있는 그대로의 지나와 지나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것처럼 마음도 흘러서 해소가 되면서 정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 내담자가 진정성 있게 자기를 표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있는 그대로 날 드러내야 된다. 일단 가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근데 이 참자, 참사랑, 참만남 이 세 가치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걸 또 풀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선생님. 자 그러면 뭐 집필력 제가 녹음해서 드릴 거니까 뭐 부족한 거는 음성 파일 들으세요. 예. 지금 좀 녹음하고 있으니까 필기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의 세 가지 핵심이 하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때 이게 찌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를 같이 키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교재에 없는 걸 쭉 하니까 선생님. 없어요. 자 예. PPT 이거 제가 드릴 거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PPT 드릴 거니까 이제 일단 미리 이해를 주시면 안 돼요. 예?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미리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해갖고 와서 거기다 써가면서. 예, 뭐 그것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제 일단 오늘 쭉 이해를 하는 걸로 지지감, 해소감 통해 사람은 충분히 지지를 받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자기 뭔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앞서 이야기했던 참만남, 참사랑, 참자의 연장선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지감은 뭐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참만남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 이 세 가지가 주어질 때 사람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에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있는 것을 받아주고 있구나,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 느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가식적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진화와 진화의 참만함을 갖고 있구나. 그럴 때 이제 앤 슬리반 선생님한테 그 헬렌 켈러가 지지감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그걸 느낀다는 거죠. 실제 그 하버드대 출신의 성공한 100명을 연구해 보니까 이 100명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그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 지지감을
만 18세 이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멘토, 또 훌륭한 스폰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정말 크면은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좋은 사람. 괜찮은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막 칭찬해 줬던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지지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해소하는 게 쉽거든요. 해소.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막 내면의 자아 개방을 해. 자아 개방이라는 거는 자기 힘든 것도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렇게. 희노애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고 뭐 실컷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이 얼마나 되세요? 많이 없어요.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선생님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한 명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오신 김에 실컷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실컷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컷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안 하더라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몸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크게 웃거나 뭐 큰 소리로 울거나 또 요즘 뭐 율동 뭐 실버 체조 건강 체조 있잖아요. 율동을 하거나 또는 뭐 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또 이제 해소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골에 전원주택을 가꾸면서 막 농사일을 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좋아요. 예. 일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는 건 좋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엉어리나 화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해소하는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 뭐 NLP 체면 치료를 하는 거죠. NLP 체면을 통해서 감정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해소감을 키울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이렇게 통제감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NLP에서 다 훈련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는 감사의 관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감사의 관점. 모든 걸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저랑 계속 그 감사의 관점을 훈련할 텐데 사실은 뭐 어떻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선생님. 좋은 일도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힘든 것도 감사하고 생선도 안 감사해요. 아니 문제도 감사해야 돼요. 문제도. 문제도 안 감사해요. 이제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선 이제 치료사가 이제 그런 감사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내담자를 그렇게 이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요. 네. 추운 날씨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감사하는데 딴 거는 안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삶이 힘들 때. 삶이 힘들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현 상황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네. 뒤통수는 안 치고 갔으면 하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 친다는 이야기죠? 네, 그냥 가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나에게. 사람은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데 조금 괜찮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꼭 뒤통수를 치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좋아요. 나에게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그치.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건 일단 훈련이라고 생각, 훈련. 나 상처가 너무 커서 일단 훈련으로 바라보세요, 선생님. 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성.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뒤통수 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비행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뒤통수 맞은 사람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한 일로 바라보는 게 좋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은 감사를 끌어당기지만 원망의 마음은 원망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감사를 채우는 게 좋으냐 원망을 채우는 게 좋으냐 당연히 감사를 채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까 원망의 마음을 가질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LP 훈련의 목적은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게 NLP 훈련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러는데 그게 감사의 마음으로 자 간다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네. 자 억울한 일을 통해서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편안한 과정에서 또 성장할 수 없다니까요. 자, 억울한 반대를 일깨워주는 좋은 훈련의 과정이죠. 자, 이 추위는 그 반대의 따뜻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과정이죠. 그렇죠? 어두움은 그 하늘의 별이 빛나도 도와주는 그 감사의 과정인 것처럼 반대는 그 반대를 일깨워준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사실 악인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악인은 악역을 맡은 조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조력자. 악역을 맡은 조력자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NLP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관점을 이제 배우는 거는 이런 건데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은 악역을 통해서 나한테 그 반대를 일깨워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날씨도 보면은 맑은 날씨가 있고 흐린 날씨가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뭐 눈 오는 날씨,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모든 날씨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맑은 날씨만 계속 이어지면은 사막이 돼버릴 거예요.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양한 날씨 속에서 이 지구가 사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인간 또한 만약 좋은 사람만 계속 만나면 그 좋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행복, 불행, 뭐 성공, 실패, 뭐 편안함, 또 시련, 고난 다양한 이런 이제 삶에 뭐 희노애락과 관련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실제 사랑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사랑 속에서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사랑 아닌 것, 예를 들어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억울함, 뭐 배신감, 다양한 이 감정을 통해서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배신한 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가 또 사랑을 일깨울 수 있잖아요. 그 배신한 사람도 참 감사한 사람이다. 실패도 참 고마운 일이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교훈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훈련시켜 드리겠지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자 이게 뭐 오늘 당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저랑 만나다 보면 선생님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걸 깨닫는 순간 삶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이 감사의 관점만 가져도. 가끔씩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가끔씩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수히 많은 걸 해줬을 테고 그러면서 또 수없이 음, 심지어 남을 위해서만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을 거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하나는 가끔 느껴서 그 사람이 용서보다는 그냥 이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뭐 건강 상담 하시지만 그 신체 질병도 마찬가지야. 암에 걸렸어. 암에 걸린다. 암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되지만요. 암에 걸린 걸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도파민이라던가 세로토닌 네. 생겨서 난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린 게 어떤 점에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직진하는 인생보다는 옆과 뒤도 바라볼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도 있고 남아있는 삶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암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암이 없어진다니까요. 실제 이거는 치료를 해보면. 자, 이 정상에 감사하라 그래. 제가 우리 정상, 신체의 어떤 아픔, 통증, 정상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상은 이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상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이제 우리 전기의 퓨즈가 내려가면서 퓨즈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전기 과부하라든지 또는 누전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과부하나 누전에 손을 써서 그게 없어진다면은 이 퓨즈는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 통증에도 감사하고 정상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는 퓨즈가 똑같아. 정상, 통증 다 퓨즈라는 거지. 인생의 시련 고난도 퓨즈라는 거죠. 인생의 그 악인도 퓨즈라는 거지. 퓨즈 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 모든 게 전기 퓨즈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긍정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긍정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은 마술처럼 발전할 수 있고요. 신체 또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관점은 이렇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우선 그런 감사의 관점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한테 이거 일깨워 줘야 돼요. 요것만 일깨워 주더라도 치료의 한 70%가 이루어집니다. 꼭 뭐 체면 NLP 기법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의 관점이 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달라지고 신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관점을 만들어주는 게 이만큼 참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참사랑, 자기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 요걸 이제 키워주면은 책임을 지는 단계에 있어. 책임, 자기 책임, 통제력. 책임은 다른 말 통제력이거든요. 무책임은 반대로 구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여기 오는 분들 보면 이제 뭐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뭐뭐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요. 뭐뭐 때문에 나는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어요. 다 이런 이유 변명이나 원망의 마음을 갖고 오거든요. 맞아. 근데 이걸 빨리 바꿔주는 게 뭐냐면 그건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그 당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뭐뭐 때문에 뭐뭐 덕분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덕분에 그 덕분에 좋아진 건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긍정이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네.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계속 가정폭력을 휘둘러서 제가 성격이 소심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어릴 때 그 가정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덕분에 좋아진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그 폭력적인 아버지 덕분에 좋아진 건 뭐가 있을까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묻죠. 그러면 지금 결혼해서 애들한테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예요? 아니면 애들한테 자상한 아빠가 되었어요? 되게 보면 자상한 아빠가 돼 있어. 두 가지, 심리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자상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따라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패턴이 그대로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죠. 자, 똑같은 그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은 쌍둥이가 네. 그 폭력적 아버지한테 쌍둥이 중 한 명은 똑같은 폭력적인 아들이 된 경우가 있고 네. 하나는 아주 친구 같은 자상한 네, 네. 아빠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똑같은 폭력적인 아버지한테서 자랐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처럼 하기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패턴 닮아간 거 한쪽은 또 한쪽은 난 폭력이 싫은 나는 자상한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원하는 쪽에 집중을 했던 또 아들이 있지. 원하는 쪽에 집중을 했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원하지 않는 것에 또 집중을 했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민감하니까.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폭력이란 단어가 문장보다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마치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데 할 때 빨간색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처럼. 근데 이제 쌍둥이 중에 한쪽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구가 아빠가 돼야지 나는. 자상한 아빠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그럼 친구, 자상함,
이런 게 이제 잠재의식에 각인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패턴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앞서 이야기 돌아가가지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소심해졌어요 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폭력적인 아버지 덕분에 좋아진 건 없었을까요? 지금 아들한테 폭력을 휘둘러요. 친구같이 잘 놀아줘요. 친구같이 잘 놀아주는데요. 그럼 친구같이 잘 놀아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런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그 반대가 되게 돼 있구나. 그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깨달았던 게 아니냐. 그러면은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 역할을 통해서 악역을 통해서 아들한테 자상한 아버지의 중요성, 친구 같은 아버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 아니냐. 그럼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건 문제에 집착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걸 감사의 관점으로 자기 책임으로 자기 통제력을 갖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면은 자기다운 삶을 살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다운 삶을 살게 되고, 자기다움이 실현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비전과 사명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과 이 세상 속의 사명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자, 개인적인 사명은 뭐 가족들한테 잘하고 또 주변 지인들한테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세상 속의 또 사명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이 세상 속에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차원의 사명을 실현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비전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도 제가 쭉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인의 사명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즉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크게 너무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여기까지 집중이 잘 되는데 세상 속에 자기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세상 그런 것 속. 같아요. 그게 좀 한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 속의 사명도 좀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쭉 풀어 나가야 되고요. 저희 이제 첫 만남 치유 시스템은 그 세 가지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자 화면 보시면 이 네 가지로 통합 치유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만남 심리 가족, 두 번째는 심리 치료, 세 번째는 멘탈 자아 강화, 네 번째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 네 가지 훈련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쭉 좀 설명해드리면 첫 만남 심리 가족은 우리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랑의 환경이다. 우리 그 자동차 운전을 뭐 고속도로에서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논두렁에서 배우죠. 그렇죠. 학원에서 배우고. 우리가 치유 변화를 하려 하더라도 이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전이 보장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절대 어떤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의 수용, 존중, 공감적 이해 있는 그대로 지나와 첫 만남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씀드렸고, 심리 치료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받을 때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집착돼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과거의 문제에 집착돼 가지고 과거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여기에 집착이 돼 있으면 아무리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심리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멘탈 강화와 자아를 강화시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벤츠 자동차를 하더라도 근데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달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벤츠 자동차처럼 탁월함, 위대함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이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호수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해. 근데 이 심리적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자동차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활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아가 위축돼 있다, 자아가 부정적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넣어주느냐?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자신감도 키워주고 막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이 NLP 훈련은 바로 또 그런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동차 기름을 넣었다 하더라도 뭐 자동차 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막 운전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정차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달리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그 과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이거 이제 배다의 4단계를 쭉 보면 1단계는 첫 만남 훈련이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상담할 때도 가장 먼저 첫 만남 심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담자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수용 존중의 느낌을 주고 공감 이해의 느낌을 주고 있는 그대로 지나고 지나니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상담사는 그래서 편안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모든 걸 수용 존중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되면 라포는 그냥 형성이 되는 거죠. 첫 만남 심리 가지고 바로 라포 형성을 합니다. 라포 형성. 라포 형성에 별도의 기술도 있지만 그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라포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라포 형성이 되면서 이제 치료 작업으로 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3단계의 내면의 파워 자아를 키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쭉 거기까지 다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제 그 우리 2단계 마음의 주파수를 바꿔주는 부분 선생님 명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건 진동하고 마음도 에너지고 물질 세계도 에너지고 이 모든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끌어당김의 법칙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당신의 마음의 에너지 파동, 즉 마음의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NLP 훈련이 이 의식 성장과 연결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의 의식 혁명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 책에 보면 이제 인간의 의식을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을 기준으로 해서 200 이하는 부정이고 200 이상은 긍정이거든요, 선생님. 200 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조현병 다 20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0 이상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라든지 낙관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이해라든지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비율을 보면은 200 이하가 80%입니다. 200 이상이 20%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80%의 200 이하에 머물러 있는 부정적인 의식을 200 이상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NLP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만 가지고도 자, 이 의식이 100에서 200, 300이 막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올라가는 의식이 선중에 5밖에 안 되고 5. 쉽게 말하면은 600번, 800번을 환생을 해야만 이게 1부터 1000까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NLP를 한번 배우는 것만 해도 100에서 200 정도 올라간다는 거죠. 많게는 300까지. 의식이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수백 번의 환생을 대체시키는 일이 바로 NLP 훈련하는 것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환생은 나는 환생을 잘 모르는데 환생을 하면은 이몇 100년이고 50년이고 10년이고 살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100년을 살면은 의식이 5가 올라간다는 거죠. 5. 근데 NLP 훈련을 하면은 근데 그 숫자는 어디서 정한 거예요? 이건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님이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정한 거예요. 저 박사님이요? 예. 아.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100주 이제 1000까지 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테레사 수녀님 정도는 한 600 정도 되거든요. 600. 평화, 시오, 지복, 하나님 비추줌.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천에 가깝고요.
그 근육의 형태를 보고서 저희가 또 아니, 해봤다는데 요 사람마다 근육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육의 힘, 예를 들어 선생님 한번 네. 일어서 보실래요? 그분이 뭐를 했냐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근육이 자, 달라져요. 왼팔 올려보세요. 힘 꽉 주세요. 네. 자, 이게 선생님 힘이에요. 네. 힘 꽉. 나는 여자다 하세요. 나는 여자다. 자, 나는 남자다. 남자다. 남자가 힘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나이가 지금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50대. 나는 50대다 하세요. 50대다. 50대야. 자, 반대로 나는 10대다. 나는 10대다. 힘이 확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 테스트 해보면은 그 긍정일 때는 힘이 세지는데 부정일 때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근데 이 수치도 보면은 내가 뭐 300이다, 400이다 가지고 이제 근육 테스트를 이렇게 할 때, 그 긍정일 때는 힘이 강해지고 부정일 때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런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거 안 하고 해도 되네요, 이렇게? 아, 오링 테스트? 오링 테스트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오링 테스트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데 교수님은 지금 이렇게만 하셨잖아요. 아니, 팔을 가져간 거죠. 팔 아니 근육 테스트.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어떨 땐 힘이 들어가고 어떨 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부정일 때, 아닐 때 힘이 안 들어가고 긍정일 때 힘이 들어갔죠. 그건 네,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그럼요. 예. 저는 이거 잡고 이렇게 상대편에서 이걸 띄고 막 이걸로다가 우리는 그걸로 했거든요. 이건 오링 테스트고, 예. 오링 테스트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팔을 가지고 팔 근육 테스트지. 그럼요. 예. 테스트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팔 근육 테스트도 있고 오링도 있고. 심리로다도 그게 가능해요? 또 요것도 하죠. 여기 다우징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의식 척도는 이 근육 테스트, 즉 팔 근육,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00 이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 의식이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 이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NLP 훈련을 하니까, NLP 훈련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뭐 한 150에 있던 사람이 250, 350으로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죠. 의식이. 그만큼 이제 NLP 훈련이 의식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평생을 살면서, 네. 100년을 살면서 올라가는 의식이 얼마 정도냐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뭐 100년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지금 한 30년만 만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많이 바뀌어 있는 사람도 물론 혹가도 있겠지만 그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아마 그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성향에 뭐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같아요? 거의 똑같죠. 거의 변함이 없죠. 네. 32년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은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NLP 훈련을 해버리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이미 오늘도 스님 저랑 이야기하면서 확 달라진 게 있잖아요. 아까 감사의 관점 이야기할 때 스님은 나한테 악한 행동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것도 감사한 일로 깨우쳐 드렸잖아요. 네. 그 사람도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었네, 감사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깨달았잖아요. 그 순간 의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NLP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도 크게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의식 전문가로서 또는 의식 지도자로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NLP 훈련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NLP 배울 때 우리 설기문 교수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2000년 한 중반 정도에. 여러분들이 NLP를 배운다는 것은 위로 3대, 아래로 3대, 좌우로 3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에너지 파동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위로 3대도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 3대도 이 마음의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거든. 옆으로 3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선생님의 남편이 바뀌고 아들이 바뀌고 딸이 바뀌고 또 친정 어머니가 바뀌고 시댁 어머니가 바뀌고 또 신우가 바뀌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체감하고 있거든요. 체감. 저희 어머니가 지금 97세인데 지금 요양원에 모여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 NLP를 이제 배우는 그 시점에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도 심했고 불면증도 심하고 심지어 또 빙의 증상, 또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도 있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NLP를 훈련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상담을 했어요. NLP 배우고 상담하고 NLP 배우고 또 상담하고 특별히 막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드리고 어머니랑 이제 편안하게 2시간 정도 이제 대화하고 제가 집에 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지니까 어머니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지는 것만 가지고 어머니가 옆에서 좋아지는 거죠.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원래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뭐 몸에 질병도 많았고 건강이 썩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지금 살아 계신다니까요. 건강하게 97세인데 아 집에 계세요? 아 요양원에 요양원. 요양원에 계시 요양원에서도 가장 건강한 어머니로 통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으면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겠냐. 뭐 자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선물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마음을 물려주는 거다. 어머니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주면 그게 자식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냐.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주는 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NLP를 제대로 훈련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히는 거예요. 촛불은 그냥 켜져 있는 것만으로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선생님이 행복해지고 선생님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의식이 올라가고 이렇게 선생님이 변화되는 것만 가지고도 가족들도 더 행복해지고 또 선생님 주변의 친구, 친정, 식구 막 다 좋아진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치료 작업까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죠.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쭉 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